올해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헬로알고만의 특별한 전략을 오늘 준비를 해서 공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그 또 어느 때보다도 유익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어머님들께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주제는요, 2021년 정올 1차 대회 수상 전략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헬로알고 지난 2019년과 2020년 정말로 압도적인 수상 실적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헬로알고에서 항상 정보올림피아드에 많은 수상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 맞춤형 학습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헬로알고에서 특별히 준비한 그런 학습 전략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수 있을지 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과 2020년, 네, 2년 동안에 개원하고 2년 만에 정말 수많은 실적들을 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봄학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실적들을 정리를 하고 또 실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예쁜 그런 포장도 만들었는데요. 디자인을 새롭게 했는데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희가 평소 때보다 좀 많이 이렇게 다양한 실적들을 좀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난 2년간의 헬로알고의 실적 소개 먼저 드리고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 입시 같은 경우에는 얼리하고 이제 레귤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얼리에서 이제 한 명의 MIT 합격생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레귤러에서 또 한 명의 좋은 그런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헬로알고에서만 2명의 MIT 합격생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로, 또 한 학생은 매스 위드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과 컴퓨터공학 이제 융합 그 전공이죠. 매스 위드 컴퓨터 사이언스에 합격하면서 총 2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요, 무엇보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엘리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교육의 힘이 덕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 특히나 이 알고리즘 교육이 정말로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설명회인데요. 한국정보올림피아드와 미국정보올림피아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미국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작년에 이제 한국인 학생 최초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이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MIT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 외에 총 49명의, 89명의 학생이 이번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먼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플래티넘 단계에서 3위와 10위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즉 미국 정보올림피아드를 본 학생들 중에서 3위, 전체 학생들 중에서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 중에서 10위가 이번에 헬로알고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골드 스테이지에서 3명, 실버에서 18명, 브론즈에서 무려 68명의 학생이 유사코에서 수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좀 작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소리를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설명의 주제이죠.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분입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는 1차 대회와 2차 대회 총 96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이제 44명, 그리고 1차 예선에서는 52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정보올림피아드만큼이나 중요한 대회죠. NIPC, 네,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총 11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3명, 그리고 특별상 8명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입시 부분에서도 헬로 알고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과고에서 작년과 재작년 총 6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는데요. 서울영재학교에서 1명, 경기영재학교 2명, 그리고 인천영재학교 1명, 대구영재학교 1명, 그리고 세종과학고 1명, 총 이렇게 6명의 합격생이 헬로 알고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부분에서도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특성화고 3군데가 있죠.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디미고, 그 다음에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단대 소프트고, 이 세 학교에서 총 8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고요. 각각 디미고에서 2명, 그리고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2명, 단대 소프트고 4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헬로 알고에서 준비했었던 학생들이 전원 다 합격을 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헬로 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꼭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올림피아드, 즉 알고리즘과 관련된 대회, 그리고 입시 수상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많은 그런 프로젝트에서도 헬로 알고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의 알고리즘 역량은 단순히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경시대회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헬로 알고에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학기 프로젝트 과정 신설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IT에서 주최했었던 이제 학부생 논문 대회에서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논문이 채택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고요. 또 소프트웨어 영재원 부분에서 한양대와 서울교대, 작년과 재작년 입시 제도가 조금 변화가 있었음에도 헬로 알고는 흔들리지 않고 한양대학교에서 총 22명, 서울교대에서 28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컬러틱스 아트 라이팅 어워즈, 이거는 이제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헬로 알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A스쿨 과정, 디지털 아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매사추세츠주 1위를 달성한 학생도 마찬가지로 헬로 알고에서 배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ICT에서 진행한 AI 챌린지에서도 최우수상을 배출하는 등 헬로 알고가 단순히 정보올림피아드,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경시대회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진학, 입시를 성공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어머님들께서 꼭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설명의 주제죠. 네, 올해 2021년도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토요일 날 개최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다른 그런 해보다 상대적으로 좀 급하게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다른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주에서 12주 전, 뭐 늦어도 한 8주 전에는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부터 7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굉장히 좁아진 이 준비 기간에 따라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설명회를 언제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루라도 한 주라도 더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이제 밤을 새 가면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어머님들께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올림피아드 1차 대회 준비 관련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왜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정부올림피아드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머님께 간략하게 이 정부올림피아드가 얼마나 중요한 대회인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 알고리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어머님들께서 정보올림피아드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보올림피아드가 정말 중요한 대회이고 이 정보올림피아드를 엘리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죠.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헬로알고 봄학기 대개강 설명의 주제로도 소개를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인공지능 교육이 메인 핵심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교육 과정의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제 발표가 됐었죠.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진학했을 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요. 짧게 소개드리면은 이제 고등학생도 대학생들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공을 진학을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는 불어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인공지능 교육이 공교육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본인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찍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입시의 변화 속에서 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회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보올림피아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시의 큰 변화 속에서 정보올림피아드가 앞으로 수학이나 다른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미 입시에서 정보올림피아드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특별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이제 구술 면접 평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설명회 때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죠. 앞으로 입시가 변화함에 따라서 지금도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이 계속되면서 생활기록부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면접 형태가 강화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학생의 그런 심층적인 전공 적합성,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학에서 출제가 되고 학생들에게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교수님께 구술 면접 형태로 설명을 하는 그런 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진 탐색과 삼진 탐색이라는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진 탐색과 시간 복잡도 헬로 알고 기준으로 이제 플래티넘 과정 수준의 문제이고요. 정보올림피아드 기준으로는 전국대회 중등부 동상, 고등부 장려상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정보올림피아드를 목표로 정보올림피아드 수준의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중등부에서 동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면접 평가에 이제 출제 의도하고 평가 지침을 보면은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고 이진 탐색 알고리즘과 삼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두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올림피아드가 앞으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인 형태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히 이런 진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실 진학보다 학부모님들의 더 큰 걱정이 바로 취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뉴스들을 최근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발자들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졸 개발자 초봉이 6천만 원이라고 그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개발자들의 이런 몸값 상승 단순히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로 취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컴퓨터공학과에 취업하는 것으로는 좋은 개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알고리즘 역량이 필요하다. 왜 알고리즘 역량이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삼성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수십만 명씩 이렇게 삼성 공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죠. GSAT라는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 직무적성 검사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코딩 테스트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딩 테스트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8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큐브를 이렇게 섞었을 때 큐브를 가장 빨리 맞출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 구현을 위한 심화 알고리즘 학습을 진행을 한 친구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헬로 알고 기준으로 플래티넘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요? 정보 올림피아드 전국 대회 중등부 동상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면접 평가 문제도 중등부 동상 정도 수준, 그리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도 중등부 동상 정도 수준. 즉 내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보 올림피아드를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리즘 공부를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아이는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올림피아드가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시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진로, 진학,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까지 관통하는 핵심 역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는 제가 장표에 담지는 않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프로젝트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이 정보 올림피아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AI에 관련된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아트를 구현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다 핵심 역량은 알고리즘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렇게 정보 올림피아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 나가게 되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 앱 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완벽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하죠. 정보올림피아드는 어떤 시험인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재원생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가 어떤 대회인지 제가 이렇게 입학할 때 많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요 정보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글입니다. 어떻게 적혀져 있죠? 국내 최고의 IT 영재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대회로서 수학적 지식과 논리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라고 나와 있죠. 네, 어떤 대회라고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간혹 학부모님들과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그냥 우리 아이가 C 언어 공부해봤다, 뭐 파이썬 공부해봤다, 아니면 코딩을 좀 해봤다라고 했을 때 정보올림피아드가 그렇게 코딩을 잘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회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정보올림피아드는 실제로 코딩은 이러한 알고리즘 문제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위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대회다.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항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근하실 때 코딩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회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작년 대회 일정과 올해 대회 일정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늦어도 5월 중순에 보통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대회가 9월 20일 날 개최가 됐고요.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날 개최가 됐는데요. 네, 보통과 다른 일정으로 나왔죠. 네, 어머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굉장히 좀 뒤로 늦춰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정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 토요일 날 1차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대회는 7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1차 대회 시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차 대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필기가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 대회는 총 3시간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시간 20분 필기 200점, 그리고 1시간 40분 실기 200점, 각각 200점씩 총점 4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각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필기는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가 묶여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기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구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 12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배점은 전체 400점 중에서 120점, 3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 이산수학 유형의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비버 챌린지 유형입니다. 문항수는 8문제고요. 배점은 20%, 80점입니다. 그리고 비버 챌린지 유형의 컴퓨팅 사고력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오늘 처음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산수학이 뭔지 비버 챌린지가 뭔지 조금 헷갈리시는, 또 이렇게 들어서는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실제 문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 실기 문제입니다. 실기 문제는 총 2문항이 출제가 되게 되고요.
배점은 각각 100점씩 총 200점으로 5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 구현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비율입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네, 총 이제 100%각 모든 응시자 수를 100%로 봤을 때 이제 장려상은 상위 15%에서 20%, 100명 중에서 내가 15등에서 20등 사이에 들어가면은 장려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상 상위 5%에서 15%입니다. 그리고 은상 상위 1%에서 5%까지고요. 금상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보통은 1명에서 2명 정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 비율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보통 정보올림피아드가 1차 대회에서 2차 대회로 이렇게 올라가는 승급하는 인원이 전체 학생 수의 15%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 참가자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역별, 학교급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1차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그럼 전국대회 진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도 이제 수상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 작년에 225점이 커트라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동상은 237점, 그리고 은상은 327점, 금상은 379점이었습니다. 네, 400점 커트라인임을 감안을 했을 때 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맞춰야 당연히 이제 금상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전국대회 진출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상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237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의 동상 진출한 학생들이 이제 실기에서 한 문제 맞춰서 100점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에서 총 200점 중에서 137점 이상을 획득을 해서 이렇게 실기 한 문제, 필기 137점 이상 이렇게 진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필기를 조금 못 봤다라고 하면은 장려상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필기와 실기의 배점 비중을 봤을 때 전국대회 진출을 하기 위한 가장 평균 정도 점수대가 이 237점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정보올림피아드 문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가 좀 있었습니다. 준비가 좀 워낙 주최 측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좀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과 고등은 이 커트라인이 완전히 평년과 다른 그런 분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부 커트라인을 올해 준비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적어도 전국대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 문제,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실기 문제는 한 문제를 꼭 맞춰야 된다. 그리고 필기는 안정적으로 130에서 150점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지 전국대회 진출 가능성이 있다. 동상 이상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등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 커트라인이 292점, 동상 커트라인이 무려 31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상이 361점, 금상이 390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필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합해도 20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실기 300점이 넘어간다는 거는 실기에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즉 작년에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이 실기 난이도 조절의 실패 때문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 만약에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서 준비를 하면은 올해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지 예상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될지를 잘 분석을 하신 후에 학습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등부 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일반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경쟁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어드밴테이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부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동상 커트라인이 358점, 그리고 은상이 388점, 금상이 441점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수가 400점을 초과를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총점이 40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등부는 400점이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작년에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 실기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기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이유는요. 작년에 9월 말에 정보올림피아드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과 같은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을 활용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입시 결과를 실적에 반영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차 대회 안에서 2차 대회 수준의 실기 문제를 넣어서 2차 대회 대략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겠다라는 예상 점수표를 그렇게 배부를 하는 그런 좀 이상한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00점씩 다 빼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유난히 쉽게 나오고 3번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오는 그런 밸런스 조절의 실패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끝에가 급격하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번과 2번은 무난하게 푼 학생들이 많았지만은 3번 문제를 푼 학생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고등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일반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 345점, 동상 356점, 은상 376점, 금상 408점으로 전체 고등부 전체 부분에 비해서 적게는 20점에서 많게는 40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총 응시 인원이 413명, 중등 961명, 고등 652명, 총 약 2천여 명의 학생이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나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 수가 감소를 했다. 2019년에랑 비교했을 때 거의 응시자 인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여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시험 일정이 연기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응시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요. 올해는 다시 복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주최 측에서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굉장히 잘 쌓여 있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죠. 발표가 조금 늦게 났을 뿐이지 일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상화가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대, 헬로알고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마찬가지로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올해는 오히려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사코 같은 경우에는 응시 인원,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3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이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에 응시하는 인원 무려 3년 사이에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그 정보올림피아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역시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진출자 62명, 중등은 144명,
고등은 98명이 각각 진출을 함으로써 약 15%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전반적인 개요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머님들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유형 이산수학 부분입니다. 네,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 헬로알고 컨텐츠 팀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지난 10개년도 이제는 더 지났겠네요. 지난 12개년도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이산수학에 나오는 5가지 중심 개념과 26가지의 세부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 수학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나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그 이산수학 문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산수학 학습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이산수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은행 스타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수학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당연히 헬로알고에서 필기 특강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 정보올림피아드 기출문제를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푸신다면은 누구나 이산수학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유형별로 대표 문제들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대수 유형의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모두 곱한 수를 x라고 하자. x를 16진수로 표현하면 몇 개의 0이 오른쪽에 나타날까? 이 문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수를 x라고 하자. x를 16진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0의 개수. 네, 혹시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네, 바로 숫자만 이렇게 1부터 10까지, 1부터 20까지로 바뀌어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고 문제 은행 스타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기출 문제만 열심히 학습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 다음으로 조합 유형의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장치가 세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000부터 999까지. 네, 그래서 이때 이게 0부터 999까지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1이 몇 번 나오느냐 그 개수를 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장치가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0부터 99,999까지. 네, 차이점 찾으셨나요? 네, 뭐가 바뀌었죠? 자전거가 자동차로 바뀌고 이제 자동차로 바뀌다 보니까 999부터 99,999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동적계획법은 이제 길찾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양한 파생 유형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서 A부터 B까지의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가지 않죠. 여기 이렇게 꼭 경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C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풀이 방법인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다? A부터 C까지의 경우의 수 곱하기 C부터 B까지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테크닉만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기만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으로 파생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이산수학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또
또 헬로 알고가 이러한 기출 문제와 얼마나 유사한 문제들을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지난 특강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산수학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빼기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빼기 연산이라는 거는 K를 10진수로 표기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릿수를 K로부터 뺀 수를 출력하는 것이 이제 K 연산이라는 것, 그 빼기 연산이라는 건데요. 헬로 알고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준비를 했느냐?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임의의 자연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래 연산을 반복을 한다. 연산을 새롭게 정의하는 문제. 네, 보시는 것처럼 헬로 알고의 파이널 특강 이산수학 문제에서 다뤘었던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숫자만 또는 약간의 정의만 바꿔서 출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등부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3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정확히 하나의 수만 뺀 수들의 합이 106이었다. 빠진 수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3부터 15까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숫자를 하나를 뺐더니 그 합이 106이 됐대요. 그럼 빠진 숫자가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헬로 알고 파이널 특강에서 다뤘던 문제들 중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칠판에 연속된 6개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를 지우고 나머지를 더했더니 2014가 되었다. 지운 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그래도 숫자의 범위를 3부터 15까지로 정해줬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실제 기출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찾기 문제, 아까 동적계법에서 많이 다뤘었던 문제였죠.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비버 챌린지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버 챌린지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생소해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비버 챌린지는 어떤 문제고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버 챌린지라는 것은 사실 대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비버 챌린지라는 대회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냐면요. 특별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이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수학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버 챌린지에서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버 챌린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비버 챌린지가 굉장히 재밌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컴퓨터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컴퓨터를 이겨야지 문제를 맞춘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옮겨서 숫자를 정렬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팅 사고 영역에서 변수와 정렬의 개념을 활용한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등부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스는요.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 나가는데 또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에서도 알고리즘과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는데요. 학습을 하면서 역시나 컴퓨팅 사고력 부분에 있어서 이 체스 말을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스 말을 이 나이트라는 것은 이제 날일자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기물인데요. 이 나이트를 처음에서 이 도착점까지 옮겨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 나가는 그런 문제였고요. 최소한의 그런 이동으로 저 깃발에 도착을 해야 되는 문제. 컴퓨팅 사고 영역에서는 반복과 조건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로 알고에서는 이 파이널 특강에서 이 나이트 옮기기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비버 챌린지 유형의 그런 기초 개념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찬가지로 팬케이크 무더기를 팬케이크 무더기를 옮기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 역시 처음에 출제가 됐었던 그 숫자가 적힌 공을 옮기는 그런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 유형이었다. 즉 반복과 정렬의 컴퓨팅 사고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유형 세 번째 실기 프로그래밍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실기의 난이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감을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각각 두 문제씩 초등부 두 문제, 중등부 두 문제, 고등부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각각의 문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초등부 1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부 2번 문제는 중등부 1번 문제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부 2번 문제 수준은 고등부 1번 문제 수준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고등부 2번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헬로 알고 각각의 단계별로 봤을 때 실버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은 초등부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게 되고요. 골드 2 이상 과정을 마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2번, 중등부 1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래티넘 과정을 마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1번, 그리고 다이아몬드 과정 이상을 밟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2번까지 맞출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 출제 기출 문제도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작년 2번 문제입니다. 피자 오븐 문제이고요. 이 피자 오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헬로 알고에서는 이제 골드 과정 수준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헬로 알고 골드 과정에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냐면요. 콜라 냉동고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문제가 이제 동일하게 이 앞의 문제와 같은 그런 개념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풀 수가 있었다.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통해서 60초 올리거나 이제 10초 올리거나 10초 내리거나 1초 올리거나 1초 내리거나 이렇게 5가지의 버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최소한의 버튼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숫자를 맞추라라는 문제였는데요. 이 콜라 냉동고 문제도 어떤 문제였냐면은 6개의 버튼이 있고 1도 올리고 내리는 버튼, 5도 올리고 내리는 버튼, 10도 올리고 내리는 버튼 이렇게 6가지 버튼을 통해서 원하는 숫자에 달성을 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등부 2번 다이어트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소를 섞어서 이제 최적의 영양소 구성을 찾아라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백트리킹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문제였고 알고리즘에서 플래티넘 단계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 난이도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적중을 했죠. 이 콜라를 무료로 드립니다. 콜라가 많이 나오네요. 네, 콜라를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합을 찾아서 N1을 넘지 않는 얼마를 넘지 않은 그런 최적의 조합을 찾아라라는 문제였고요. 정확하게 같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 실기 문제는요. 이제 조명등이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조명등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한국말로 이제 동적 객법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헬로 알고에서는 다이아몬드 과정에 있는 문제이고요. 사실
이것 역시 저희가 적중을 했는데 어디까지 적중을 했냐면요. 문제 이름이 조명등이잖아요. 헬로 알고에서는 조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문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비슷한 문제들 저희 문제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수많은 그런 적중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1차 대회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분석까지 이제 마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헬로 알고가 앞으로 남은 기간 1차 대회 어떻게 세밀하게 학생들 한 명 한 명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이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 올해 1차 대회까지 오늘 기준으로 이제 49일, 7주 남았습니다. 7주. 보통 저희가 특강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은 보통 8주에서 10주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8주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근데 1주, 2주, 3주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총 11주 동안에 이제 특강을 준비를 함으로써 학생이 정보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 해결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충분한 학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7주, 다음 주에 특강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럼 6주밖에 시간이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단 굉장히 올해 촉박하다라는 것이 평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시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번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끼어 들어간 게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중간고사 기간도 껴있다라는 것이 또 학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일정도 짧고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도 껴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학부모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그러면 남은 기간 어떻게 최대한의 학습 그런 시간과 그런 학습 양을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과 난이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를 준비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저희도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면서 작년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지금 컨텐츠 팀에서 열심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벌써 이 변화의 바람이 이 미국 정보올림피아드를 통해서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응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절대평가로 등급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평가 경시제로 등수로 품격을 나누잖아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는 어떤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은 합격증을 주는 등급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등급제다 보니 학생 수가 많아지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커트라인은 반대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 수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1.5배 가까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커트라인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한국 정보올림피아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응시자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작년에 중등과 고등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난이도 상승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번 정보올림피아드는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다. 그래서 작년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예상과 우리가 내가 작년에
작년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올해 이만큼 하겠지라는 그런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로알고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수상과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이번 1차 대회 준비에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정규반을 이제 정올 시험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이제 전시 체제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로알고 기존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정규반이 이제는 정올 시험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정올 시험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또 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함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올해 시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오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따로 정규반에서 정올 대비를 할 수 있는 실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정오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진도를 그냥 정상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오를 준비하나 진도가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에서 속진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정규반을 준비하고 진도가 좀 충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심화 문제, 실력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바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력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시 체제로 전환을 해서 정규반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멘토들이 정보올림피아드 수준의 이런 공부를 학생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모든 멘토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정규반에서도 정보올림피아드 대비가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수학학원처럼 일방향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진도를 가지고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별 진도 형태로 개별 1대1 코칭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형태의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오의 시험이 진행되는 6주 동안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정올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정올 대비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점, 결국에는 이러한 점은 정오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기 심화 문제, 실력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다라는 점인데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습 프로그램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연구소 연구원이었죠. 헬로알고 홍성기 연구소장과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연구원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의 노하우가 집대성되어 있다. 특히나 이렇게 기간이 짧은 경우에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실력 인증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도 5가지 핵심 유형과 26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뭐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은 그래도 나오는 유형들을 추리면은 10가지 내외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5단계로 나누어서 학생이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해도가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이 정보올림피아드에 수상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제 내가 부족한 개념에 대한 백신을 처방과 함께 맞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각 단계가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단계별로 5문제 내외로 학습 문제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인증평가는 한 문제에서 2문제에 관련된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제 돌아가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중등부 은상을 수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증표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되고요. 뭐 제가 10가지를 다 담지는 않고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각각의 개념들이 있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구현 쪽을 보면은 1, 2, 3, 4단계까지 통과를 했네요. 근데 중등부 은상 이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구현 심화는 5단계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구현 심화 쪽에서 한 단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친구가 어디가 제일 부족한지 봤더니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 부분이 부족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등부 은상을 위해서는 뭐 DFS나 BFS, DP 모두 다 3단계씩은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보니까 1단계 정도는 풀 수 있는데 2단계, 3단계는 아직 풀 수 있는 역량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남은 학습 기간, 짧은 학습 기간 동안에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학습 단계를 목표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라면은 수상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학습 방식이 바로 인증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특강 프로그램에 이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단과 처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인증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정보올림피아드 준비의 가장 핵심이죠. 네,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계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들 아마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어머님들께서 좀 눈여겨서 본인 아이의 학교급과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현재 헬로알고 교육 과정에서 어디에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매치시키시면은 어떤 특강 프로그램 또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목표는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물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헬로알고는 총 8단계의 알고리즘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밑에 지니어스와 엘리트는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제외를 하고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국가대표, 데뷔 과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습 커리큘럼 안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각각의 그런 학습 범위와 그 학교급에 따라서 이번 수상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급별로 학생별로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학습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짧은 기간,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수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헬로알고만의 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초등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등부 준비를 위한 핵심 개념. 네, 먼저 이산수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산수학 5가지 유형에서 기초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프로그램, C언어 기초 문법과 기초 알고리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출력, 자료형, 조건 반복 배열, 이중 방법은 2차원 배열, 문자 10가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초등부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적인 학습은 다 갖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개인별 학습 전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초등학생인데 브론즈 과정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습 목표와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목표는 이번에 1차 대회 장려상 이상을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습 기간이 짧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장려상 수상을 목표로 하면 좋겠다. 물론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더 높은 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장려상 수상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요.
초등부 실기 1번 문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념 학습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실버 과정까지 빠르게 학습을 한 후에 1번 문제를 안정적으로 푸는 것을 1차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로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에서 반드시 고득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규반과 함께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진도 속진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면서 필수 개념을 속진으로 빠르게 학습을 하고 주말 실전 특강을 통해서 필기에 대한 실전 문제들, 저희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실전 문제들과 실기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를 하고, 세 번째로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 고득점 프로그램 특강을 수강을 하시는 전략으로 앞으로의 6주간의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자, 초등학생인데 지금 브론즈에 있는 친구들은 이러한 학습 방향으로 앞으로 6주간의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을 때 초등부 장려상 수상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으로는요, 진도 속진 및 실기 고득점 특강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간대와 개설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4월 말까지 실버 5주차까지 속진으로 개념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이 진도 속진반 안에서는 1대1 코칭과 개별 진도 학습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추천 과정은 이제 주말 실전 특강반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 실전 특강반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초등과 초등, 중등, 중등, 고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초등 따로, 초등, 중등, 중등, 고등 이렇게 묶어놨냐면요. 맨 앞에서 그 실기 문제 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기 문제는 초등 1번이 좀 쉽고요. 초등 2번과 중등 1번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초중등 특강, 그리고 중등 2번과 고등 1번 준비하는 친구들이 중고등 특강, 그 다음에 고등부 2번 묻는 친구들은 저희가 개별 학습,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실전 특강에서 초등 대상의 과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에서 골드 1 이상에 있는 초등 학생들이 주 수강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초등부 1차 대회 1번 문제 수준의 실전 모의고사와 문제 해설 그리고 개인별 심화학습이 진행이 된다. 이 개인별 심화학습 때 말씀드렸던 인증 프로그램이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도 수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고득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청홀 1차 대회에서 필기 150점 이상 수상을 획득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요. 학습 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와 주요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산수학이라는 낯선 문제 유형이 확실하게 익숙해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실버 과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그런 과정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쑥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설명을 좀 시간 관계상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생인데 지금 실버 과정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를 이제 중등부 동상 그리고 전국대회 진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은 충분히 되어 있지만은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 1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2번 문제를 도전하기 위한 이 구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에서 마찬가지로 고득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정규반과 주말 실전 특강 병행을 하면서 구현 역량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주시면 좋고요. 주말 실전 특강에서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 대한 학습을 함께 진행을 하고 부족한 실기 점수 보완을 위해서 필기 고득점 특강을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실전 특강반하고 그다음에 필기 고득점 특강반 이 두 가지를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초등학생인데 골드 1 과정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마찬가지로 초등부 1차 대회 동상 이상 전국 대회 진출을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개념 학습과 골드 1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2차원 배열과 이중 방법문의 그런 구현 역량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실전 감각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상색깔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강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고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수상에 대한 변수 그리고 상색깔을 바꾸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실전 특강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색깔을 한번 바꿔보자. 동상을 목표로 했지만은 은상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고득점 특강도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은 주말 실전 특강반과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반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골드2 이상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는 이제 동상이 아니라 은상 수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죠.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초등 기준으로. 그래서 개념 학습 이미 충분하고요. 구현 역량이나 어려운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상 이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제는 필기와 실기를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 첫 번째,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버깅 역량과 실전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이 추가가 되면은 좋은 상색깔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이제는 은상이 아니라 금상도 내가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실전 특강을 통해서 필기에 대한 실전 감각과 실기에 대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 특강 프로그램을 마찬가지로 수강을 함으로써 상색깔 바꾸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실전 특강에서 초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을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초등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 수준은 정규 과정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상색깔을 바꿀 수 있는 2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이 아닌 초중등에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이 초중등 주말 실전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골드2에서 플래티넘 이상의 초중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1차 대회 수준의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목표는 초등 1차 대회 은상 이상, 중등 1차 대회 동상 이상 수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필기 고득점 특강은 초등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산수학 기준으로 해서 중급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개념은 안 벗어납니다. 이 5가지 개념들 중에서 중급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의 핵심 개념 쭉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함수와 재기함수 구조체, 자료구조, 정렬, 완저탐색, 백트래킹, DFS 정도까지 학습이 되면은 중등부에서 다룰 수 있는 개념들은 다 다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C어는 심한 문법과 기초 자료구조 그리고 중급 알고리즘들이 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중등부 개인별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시작을 이제 골드 1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론즈나 실버에 지금 중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쉽지만은 사실 중학생인데 지금 브론즈나 실버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올해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 경험 삼아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드 1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 1 과정, 중학생인데 골드 1 과정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1차 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중등부 실기 1번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개념이 학습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드2 과정까지 학습을 빠르게 진행하고 1번 문제를 안정적으로 푼다.
그리고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필기 고득점 특강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반과 진도 속진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이 필수 개념에 대해서 속진으로 빠르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 실전 특강을 통해서 필기 실전 감각과 실기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 고득점 프로그램을 수강을 해주셔야지 이번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 과정으로는요. 첫 번째로 진도 속진 및 실기 고득점 특강반. 네, 그래서 4월 말까지 골드2 과정 5주차까지 골드2 과정 5주차에 이제 탐색 부분이 나오거든요. 완전 탐색. 항상 중등부 1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중등부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4월 말까지 속진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이 목표다. 그 다음에 주말 실전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중등으로 이제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필기 고득점 특강도 부족한 실기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골드2 과정에 있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등부에서 동상 이상 수상을 목표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개념 학습은 충분하나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시나 디버깅 역량,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디버깅 학습 역량과 이와 관련된 심화 알고리즘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부족한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기에 대한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단계까지는 이렇게 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과 주말 실기 특강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필기 점수 보완을 위해서 필기 고득점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은 주말 실전 특강 초중등 과정과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 중고등. 여기서 이제 제가 빠르게 넘어가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필기 문제 유형이 필기 문제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중등하고 고등 묶어서 같이 학습을 한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래티넘은 이제 총 40주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플래티넘 과정이 앞에 20주와 뒤에 20주 이렇게 좀 나눠서 저희가 수상 전략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인데 플래티넘을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다, 20주 미만이다 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부 1차 대회 동상 이상 수상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념 학습이랑 구현 역량은 잘 되어 있으니 이제 실전 감각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상세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고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수상의 변수를 없애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말 실전 특강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내가 동상이 아니라 이번에 은상을 한번 목표로 해보겠다. 이렇게 필기 고득점도 수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과정은 주말 실전 특강 초중등으로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필기 고득점 특강 마찬가지로 중고등으로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학생인데 이제 플래티넘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등부 1차 대회 은상 이상을 수상을 목표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 충분히 되어 있고 이제 학습 역량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실기랑 필기를 준비를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은상 이상을 목표로 해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은상이 아닌 금상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실전 특강을 통해서 실전 감각 기르고 필기 고득점을 통해서 상세가를 한번 바꿔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실전 특강반이 또 바뀌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초중등이었는데 플래티넘 20주 이상 학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로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이 중고등 주말 실전 특강은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과정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주 수강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고등부 1차 대회 수준의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중등부 2번, 고등부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추천 과정은 이제 필기 고득점 특강반 또 추가로 중고등에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 수준별 학습 전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도 큰 맥락에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개념별 심화 문제가 이산수학에서는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실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중등부의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BFS나 이진 탐색, 뭐 우선순위 큐, 프라이어티 큐,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 그리디 알고리즘 등등등 이외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등부 개인별 학습 전략 소개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인데 플래티넘 과정 20주 미만에 있다. 뭐 골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뭐 중등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수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년을 그 친구들은 목표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고등학생인데 플래티넘 과정에 이제 막 들어갔다 또는 20주보다 학습한 지가 안 됐다라는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고등부 1차 대회 장려상 이상을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실기 1번 문제 도전하기에는 아직 개념 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래티넘 과정을 빠르게 마치기 위해서 진도 속진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주말 실전 특강을 통해서 학습 양을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필기 부분에서의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기에서 부족한 점수를 메꾸기 위해서 필기에 대한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과정은 진도 속진 및 실기 고득점 특강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번에 수상을 목표로 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 진도 속진 진도 속진이 2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주말 실전 특강 중고등부로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필기 고득점 특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고등부인데 이제 플래티넘 과정 20주 이상 또는 다이아몬드 과정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1차 대회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을 목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은 충분히 되어 있지만은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실전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주말 실전 특강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고 거기에 필기 고득점 특강을 통해서 이제 상색깔 바꾸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과정은요 주말 실전 특강반 중고등부 그리고 필기 고득점 특강반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렇게 쭉 제가 추천 과정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추천 과정을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 앞부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요,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특강 프로그램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인데 골드 1이다. 그럼 제가 추천 과정으로 정규반, 실전 특강반 초등 그리고 필기 고득점 특강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느 과정에 어떤 학교급에 있는지를 대응을 하셔서 특강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찍으실 분들은 요거 찍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럼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담당 멘토가 전화 상담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빨리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렸던 각각의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파이널 특강, 이제 주말 실전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말 실전 특강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실전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체계적인 학습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의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를 준비하면서 쌓아왔었던 그런 노하우들이 체계적인 학습 구조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매주 이제 실시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1대1 개인 코칭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번에 인증 프로그램 집중적으로 학습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학습 관리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말 실전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실전 특강은 총 5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시간은 모의고사, 뒤에 3시간은 해설 및 개인별 심화 문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말 실전 특강반의 수업 구조는요. 이제 미니 모의고사, 필기 40분, 실기 1시간 20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몇 분이었죠? 네, 원래는 필기가 80분, 실기가 100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을 좀 압축을 해서 3시간 시험을 2시간으로 실전 형태로 미니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주 실시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서 학습 관리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해설 1시간 반, 그리고 실기 심화 문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메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말 실전 특강은요. 이제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멘토진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뭐 서울대 알고리즘 연구소 출신 홍성기 소장을 비롯해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강사진으로 꽉꽉 채워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홍성기 소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학부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알고리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네, 뭐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학생들의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 국내 최고의 알고리즘 교육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박민수 멘토 경기과학고 졸업을 하고 이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정보보호학부 출신 멘토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조교로서 활동을 했었던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규 멘토입니다. 김영규 멘토는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 멘토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한재 멘토입니다. 제한재 멘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디미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효선 멘토입니다. 이효선 멘토는 전남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멘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동현 멘토입니다. 고동현 멘토 경기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이고요. 네, 다음으로 김태훈 멘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세종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도재 멘토입니다. 김도재 멘토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였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수상 그리고 국가대표 조교로서 활동을 한 멘토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민기 멘토입니다. 최민기 멘토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이렇게 저희 헬로알고 이번에 특강을 담당하게 되는 멘토진은 모두 다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은상 이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멘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멘토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최고의 실적 올해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특강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진도 속진 특강입니다. 그래서 풀 네임은 이제 진도 속진 및 실기 고득점 특강반이고요. 이번에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정말 간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디미고와 같이 특성화고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학습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상대적으로 학습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 역시나 수상을 위해서 학습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진도 속진 및 실기 고득점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학습 진도가 조금 부족하거나 내가 더 높은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실기 학습을 더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도 속진 특강을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속진 특강은 이제 저희 특강 프로그램 개강 후 바로 평일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은 평일 화수목금 중에서 하루 선택이 가능하시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10시부터 12시면은 늦은 시간인데 학원이 문을 여느냐라고 했을 때 학원은 아시는 것처럼 10시에 문을 닫죠. 하지만은 저희는 이 진도 속진 특강 같은 경우에는 100% 비대면 수업으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끌어올리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도 속진 프로그램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 것이 기본이나 내가 학습량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더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습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이 진도 속진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구성은 2시간 동안 개별 진도 형태로 개별 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교반의 진도를 속진으로 나가게 되고요. 실기 고득점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기에서 부족한 알고리즘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필기 고득점 특강입니다. 필기 고득점 특강 마찬가지로 평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면과 비대면 학교급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뒤쪽에 시간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필기 고득점 특강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총 10시간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앞에 1시간은 이선 수학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 학습, 뒤에 1시간은 비버 챌린지 개념별 문제풀이 및 해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파이널 총정리 특강입니다. 요거는 아직 기간은 좀 남았는데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시험이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있으면은 화수목금 또는 화수목금토 이렇게 마지막 총정리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 15일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5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총 4번의 총정리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총정리 특강 역시 시간은 5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총정리 특강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미리 평일날에 학습 스케줄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보올림피아드 수상을 위해서 수상을 인증해드리겠습니다가 저희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실기 고득점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이번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이 인증 프로그램 헬로알고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이번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성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헬로알고를 믿고 헬로알고와 함께 1차 대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강 프로그램 등록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특강 프로그램 등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강 프로그램 시간표인데요. 지금 여기서 찍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대상과 요일, 수업 시간, 수업 기간과 횟수,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하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 기간도 껴있다 보니까 최대한의 학습 기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비대면으로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학원 오는 시간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진도 속진과 필기 고득점 특강, 파이널 특강까지 모두 다 수업 진행 방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원생과 비재원생 모두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비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 수준을 파악하고 결과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로드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담당 멘토가 이번 주에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 모두 다 어머님들께 학습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멘토들과 학습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시고 원장인 저와 이제 학습 상담 진행 후에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멘토들과 학습 상담 진행하면서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나 아니면 조금 더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전화 아니면은 교육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월요일만 휴관인입니다.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화수 목금 1시부터 8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학 테스트 진행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셔서 입학 테스트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소요 시간은 총 2시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2시간이 진행이 되는 이유는 정오를 준비하는 친구들 기본적으로 시언어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필기 1시간, 실기 1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시간이고요. 학습 경험이 없고 나는 그냥 정말 오늘 설명회 듣고 헬로 알고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1시간 필기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특강 프로그램 등록 방법 및 기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 4월 3일 토요일 날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늦어도 4월 1일 목요일까지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세 프로그램의 안내 자료나 수강 신청서 시간표는 학원 홈페이지 helloalgo.co.kr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설명이나 아니면 학원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저희 이 아래 헬로알고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가 이제 배터리가 다 됐다고 삐삐거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설명회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어떤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1차 시험 짧은 기간이지만은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헬로알고만의 노하우를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1차 대회 성공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헬로알고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